이번 수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요. 단 반드시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치열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 이내로 꼭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는 최소 30초 발언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뜨겁게 토론하시되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거나 질문이 1분 20초를 넘을 경우 또 답변에 필요한 30초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안철수 후보입니다.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재산세와 합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바꾼 건 결국은 네. 더 처음부터 합친다고. 줄이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공약들의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겠죠? 한 25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가 주택 앞으로 거의 한 300조로 사실은 추정이 됩니다만 그걸 빼고 이제 말씀하신 200 몇십 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원가 주택은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질 않고요. 다 회수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그거 빼고 200 몇십 조. 그러니까 그거를 300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알고 하시는 건지 일부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50조에서 60조 저희는 뭐 예산 전문가 붙여갖고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매년 한 뭐 전체 우리가 그러면 1년에 600조만 잡고 예산이 늘지 않는다고 해도 5년이면 이제 3,000조인데 그중에 재량 예산이 한 50%가 됩니다. 그러면 재량 예산에서 한 10% 정도의 지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또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은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이 약간 더 제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올해 예산이 600조고 그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래서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해서 10%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20조밖에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돈이라는 뜻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서 왜냐하면 구하시겠습니까? 예산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법정 예산이고 또 재량 예산 중에서도 일부 경직선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은 예산은 어떠한 정권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두는 데 위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제 그 성장에 따라서 많은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에 대한 그 성장 지원을 통해서 자연 세수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은 1년에 한 50억 정도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50조 정도의 예산을 쓰는 거는 뭐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가 없이 가능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아까 뭐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우리가 비용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실 10% 정도 기존의 예산들을 바꾸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 재선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가시적은 10%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자연세수 증가가 올해 아마도 60조가 더 거쳤을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초과세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초과세수라는 거는 기재부에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저걸 못한 것이고 세수가 조금씩 늘죠. 매년. 올해 초과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에 관한 세금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다른 분께도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양 측면으로 해석되죠.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말로 또는 이제 대중 영합주의로 같은 단어가 약간 다르게 쓰이는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가용 예산이 한 300조 이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도 300조를 넘기지 않도록 250조에서 300조 사이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5년간 아니, 하면 총 연간은 아니고 연간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죠. 예. 다 합쳐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80에서 400조, 5년간을 하면 400에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어떤 게 있죠? 2000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네요. 예, 어디서 만들어 오실 수 있습니까? 2,000조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저희가 예측으로는 아마 5년이 지나면은 예산 규모가 이제 자연 증가분 또 예측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때 그분이 좀 해명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권 토론은 윤석열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대장동은 제가 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 올라가는 걸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2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다가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이게 자연녹지,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일을 있으니까 하실 때 너무 그 이거 다 허위사실이 확인한 많아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임대주택을 또 10분지 1로 또 낮춰주는 재승인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50m 이 옹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산림청장이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붕괴 위험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상도동 유치원 무너진 데하고 이 토지 형태가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승인이 지금 반려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주한 수천 명의 주민들은 등기도 못하고 또 대출에도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특정 그 업자에게는 수천억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이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났습니까? 후보님. 네, 30초 답변 규칙은 시간을 주시고 좀, 다 질문하시죠. 법률가신데 약속은 지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그 세부 내용을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참, 뭐 말씀하시면 늘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같은 종류의 걸 한번 물어보죠. 그 분당 정자동에 보면 그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 3,000평짜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72억에 취득한 것이 지금 뭐 수천억으로 급상승해서 두산은 또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 1,300억을 받아가지고 자금난을 또 해소합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그 직후 그 다음에 1년에 21억씩 해서 42억을 성남 FC에다가 후원금으로 기부하는데 부지를 담보대출 받아서 자금난 해소할 만한 그런 기업이 성남 FC에 40억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대가 관계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 성남시 규정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20%의 그 간부들 성과급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의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시의회에서도 도대체 FC에 들어온 그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에 걸려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그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첫 번째로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되죠.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 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이거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 윤석열 후보 다른 분께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이 아닌 30초 이상 하시니까. 네. 30초 이상 답변을 보장해야 되니까 되도록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이게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이 자금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상부에서 누르고 해서 그 차장 검사가 사표 내고 최근에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이번 주도권 토론 이재명 후보 순서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 네거티브한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님, 제가 네. 관심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데 네.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이제 최저임금 대비 임원의 임금을 12배 이하라고 이제 제한하자 이런 거 내셨죠? 이제 공공부문은 이제 10배, 네, 네. 국회의원은 5배, 민간은 30배입니다. 30배. 저는 사실 그 되게 이념적으로 매우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간 영역까지 그렇게 하자시는 취지는 아니시죠? 민간은 30배, 하는 예. 우선적으로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제가- 보자 했습니다. 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동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극단적인 불평등을 아니, 해소하는 아니, 대책을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네네. 네, 아니, 저도 30초는 말할 기회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추는 게 정치인의 몫이다. 이 김대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 점을 정말 존중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배로 제한하면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이제 기술 유출을 위해서 영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이 임금이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삼성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 촉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미소법, 중국 시진핑 미소법,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분야에 큽니다. 소득 격차, 시장 내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압착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 부분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럼 민간 부분은 얼마든지 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역의 광역시도에서 거의 한 12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이걸 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국회만 안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동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알겠습니다.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최고 임금과 최저임금의 폭을 줄여내는 줄이시겠어요? 네.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하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자. 그러면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국회의원 그렇게 5배로 줄이고 이제 시간 좀 잠깐. 네. 공공부문 10배로 줄이는 결정을 하신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불균형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특정 기업, 즉 재벌 또는 특정 지역, 수도권 여기다 집중 투자를 했는데 나름 효율성이 있었고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의 광주에 가보면 초등학교에 수업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 피난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지금 소멸한다 이런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과 관련된 우리 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재정도, 인프라 투자도 또 산업 연구기관 학교 배치 이런 것들에 지방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는 그래서 남부 수도권, 그러니까 영남, 호남을 묶고 그냥 대규모 이제 그 발전구역 또는 대구 경북권, 부울경 아니면 광주, 전남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혹시 그런 관련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가지입니다. 사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업을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보내도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지자체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외 좋은 기업들에게 열심히 네. 그렇게 세일즈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그런 메가시티 500만 명이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그 내부에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그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네.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구성을 하고 남부 수도권을 만들고 자체적인 발전 역량을 확보한다. 뭐 공감합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 예를 들면 유익한 시설을 가는 것도 좋은데 불이익한 시설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들을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하실지 이제 지방이 아니고 그게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하든지 설치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군사 그 전략 전술적인 거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글쎄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원전을 지금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원전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다가 넣겠다고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4기 추가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아니면 뭐 산업 배치, 인프라 구축에서 지방에 많은 걸 양보해야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도가 높으십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을 북부 동부로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흔쾌히 동의하셨다. 이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 심상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에게 1분 발언을 요청하신 시민 청주고등학교 교사 김지수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맞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을 어쨌든 이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작년에 교계에 가셔서는 긴급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12월 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중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3일이 곧 변희수 하사 일주기입니다. 네.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을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지키지 못한 분인데요. 이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면서 3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도 매우 부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저도 역시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한 직접 지휘권은 없지만 저는 당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 저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도 동원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또 견해가 조금씩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제 말 오늘만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닌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리해서 차별금지법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를 마치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예, 이제 이걸 지금 강행처리하자 표를 의식하는 그 정치인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지난 총선 때 우리 저는 지역구 입법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목사님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심상정 대표 좀 앞장만 서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앞장선 거 아닙니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하겠다고 해서 저는 뒤에서 돕겠다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반대 의사가 확인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줄이 된 겁니다. 근데 저마저 도망가면은 우리 사회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수많은 그 약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단 가능하지 않겠냐 싶네요. 이거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하기가 탓하지 가능해야 마시고 되는 일단 거죠. 제가 네.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져야 그다음 제가 아니 법안도 드리겠습니다. 제시돼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의존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존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후보께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그리고- 분께도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네. 잠깐 답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네. 그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윤 후보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글쎄 무슨 거래 내용을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 등장했던 그 경찰의 첩보가 어디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좌 공개도 그런 얘기 했고, 들으려고 제가 이 귀한 최근에 시간 그 물어본 거 아니고요. 아니, KBS 에서 제가 주도권이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신 네. 후보님. 좀 예. 30초 이상 좀 말씀- 답변을 아니 제가 지금 보장해야 시간이 됩니까? 없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럼 답변을 좀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30초 이상 드려야 되는 30초 룰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30초. 예. 예. 잠깐 말씀하시죠. 말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죄송한 겁니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떳떳하시면은 검찰 수사 2년 계좌를 받았습니다. 공개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예. 받았습니다. 다음 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데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 누적되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후보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후보들께 총 6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수로 발언 요청할 순서에 따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코로나 방역 평가와 네.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협조가 있었다는 거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이 손실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회복 플랜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까 안철수 후보께서 가장 먼저 손을 드셨고요. 말씀하시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름 노력했다고 보고 이 현장의 방역과 관련된 의견들이 잘 관찰이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상태로는 좀 방역을 유연화, 스마트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바이러스와 다르게 지금은 감염력은 높은데 이제 치명률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원천 봉쇄 방식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풀어가면서 중증 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게 좀 속도가 느린 것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22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작년 1월 26일 날 그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한 폐렴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0일 날 문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2월 1일 날 그때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전부 다 전면 출입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월 7일 날 그 금지를 했는데 거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5월에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방역 담당관으로 간 김호란 씨가 네.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만 없었으면 아마도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접종자를 늘린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역 기획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로 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근데 왜 굳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협조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이제 정부 조직 체계에서 좀 단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협조를 얻거나 아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병관리청을 다른 부처보다 상급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지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바로 이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대통령 때 이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방역에 대해서 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세계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보 손 드셨고요.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오를 거라는 건 이 2달 전부터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당 후보시니까 제가 요청도 드리고 또 질문도 하겠습니다. 2달 전부터 예고됐는데 갑자기 지금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지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시급한 거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은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자율방역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지금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연령 불문하고 고위험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미접종자가 백신 미접종자가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괄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2번째는 PCR 검사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확진이 돼도 PCR 검사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통보가 안 와요. 통보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그리고 신속 항원 키트가 이게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공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주당 2개씩은 무상 공급해야 된다. 지금 이제 재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자율 방역하라는 거 신속 항원 키트 하나 의존해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이 돼야 되고요. 또 비대면 진료를 제가 물어보니까 전화 상담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의 전화 상담 플랫폼도 빨리 정비를 하고 지역 거점별로 대면 진료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시민들의 혼란을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 답변을 구하시는 거죠? 네, 말씀 해주시고요. 이 재택관리 프로그램은 사실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요. 의사가 재택해도 괜찮은 경증, 아니 무증상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다음 단계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동네 개인 병원들이 전부 다 이 재택치료 시스템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얼마든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할 상태는 아닌데 다만 좀 더 스마트하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동네 병원들이 지금 특히나 야간 이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진료 체계 자체가 지금 갖춰져 있질 않아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후보 발언하시죠.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 정부의 지금 K-방역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재작년 구정 전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6차례에 걸쳐서 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아주 간곡히 청원을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전혀 이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다. 저희도 당에서 이 코로나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당국에 계신 분들 함께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기저증이라든지 또는 치료 과정 그리고 의료 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돼 있으면은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예측도 가능하고 또 어디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또 한정된 의료 자원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것이 바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방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께 질문하실 네. 게 있으신지요? 질문을 그래서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방역이라고 하는 소위 공용 제한에 대해서 입은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8월, 9월부터 최소 50조의 그 보상,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까지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우리 이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30에서 50만 원 준다, 또 1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다가 야 이게 아무래도 선거에 좀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또 역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과거에 입은 손실까지 전부 보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지금까지 해온 입장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손실보상으로 이제 바뀌신 겁니까? 전국민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개념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더 두툼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 질문하신 거죠? 말씀하시죠. 이 규칙들을 좀 지키면 어떨까 싶은데 1분 동안 얘기하는 게 원래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저희가 좀 같은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 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당시에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모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날 아침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를 논의하고 그러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한번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과장들을 이제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알겠습니다.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예, 다 알겠습니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압수수색 잠깐만요. 수사만 사회자가 잡아주십시오. 조사권을 가지고 예, 도지사의 조사권으로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되도록 개입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께서 또 뭔가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언 시간이 많이 남으면 예, 사회자가 우선권을 줘서 좀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말씀하시고요. 우선 이제 지금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인데요. 지금 손실 보상 액수 방식 놓고 2년 동안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만 지금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손실 보상은 그 소상공인의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은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고 여야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서로 자기들 정치하느라고 매 2년 동안 이걸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시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늘 강력한 그런 희생에는 또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손댈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부 2년 동안 손실을 본 거 100% 보상하자. 선보상 후 정산하자. 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십시다. 뭐 50억, 30억, 40억, 그 뭐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논쟁이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논쟁이 됐어요. 저는 코로나 시기 초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다. 왜? 그때는 피해가 특정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충격을 받고 또 다들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위로금조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 주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그 권리는 주고 그 다음에 더 주든지 말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할 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 뭐 몇만 원씩 준다 이거는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바로 이 논쟁을 주도하는데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 후보가 지사로 계시던 동안에 경기도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이 작년 9월까지 2조 7,686원 그거 이제 다 됐는데요. 갚았습니다, 재정으로. 예. 근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거는 0원이에요, 0원. 다 이렇게 영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말씀하시면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가 그 성남시장 하실 때 임대 아파트도 영채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소상공인 예산 지원이 0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의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답변이 필요하신 거겠죠? 예, 말씀하시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예. 일단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저는 그 외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배 또 더할 일은 없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백신 맞으셨어요? 맞았습니다. 어디서 혹시 맞으셨어요? 몇 번 맞으셨어요? 3번 맞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뭐 서초동 쪽에서 맞았습니다. 거기서 지정해 주는 대로. 네. 뭐 후유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고 마지막에 그 3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네. 뭐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에서 한 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요. 당에서 한 게 어쨌든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지요. 아니요. 14조가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조 원.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를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는. 또 그랬습니까? 총액이 35조 원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35조 원으로 들었는데 여하튼 네.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만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한 잠깐만요.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 그 말이죠. 그 조건 처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100일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새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새 방역 지침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잠깐만요. 윤 후보가 지금 13초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하실 때 안 후보의 시간 차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이번엔 15초는 아닌 거죠? 네, 예, 30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이제 방역보다는 치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가진단 이 키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하고, 또 좀 PCR의 그 검사 그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백신이나 또 치료제 그 개발을 이제 서둘러야 되는데, 좀 정부의 그 대처 방안은 오늘도 뭐 키트 좀 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정도고,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 계속하시죠. 네. 네, 지금 아마 새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새 방역 지침은 오미크론 환자들을 전부 병원에 또는 생활지원센터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 이외에도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감시 대상에 집중관리군에 포함해야 된다. 저는 그게 빠졌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재택치료자용 그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야지만이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살펴보면은 각 지역별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설들이 없는 그런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거기에다가 군의관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허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오미크론은 더 퍼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제안 저는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건 국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이건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가세의 10%,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10%를 하면 매년 7조 원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년 10조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7조 원,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복권을 발행을 하면 1조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모두 다 25에서 30조 정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법이 국채가 필요 없습니다. 빚이 필요 수고 없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남은 시간 쓰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법, 그거를 좀 누더기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치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재부하고 씨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 윤석열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도 손실보상법을 시급히 손보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부터. 우선은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현재 질문에 2년 대해서 좀 답을 동안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이제 보전되지 않는 피해가 약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들한테 넘겼죠. 서구 선진국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이 GDP 대비 재정 지원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특정 개인들한테 다 떼넘기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전 국민을 위해서 치른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양해하에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 보상, 전보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 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상정보 30초 쓰시면 법은 되겠습니다. 안 바꾸실 생각입니까? 뭐 필요한 바꿔. 답을 들으실 시간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아니 뭐 제 그러시겠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네네. 예. 필요한 걸 바꿔야죠. 저희도 안 필요성을 아직 공감 안 하시나 봐요. 네, 저희도 이 보상 비율이 너무 낮다, 보상 대상이 너무 적다, 보상 금액이 너무 약하다 이 지적 계속 하고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논쟁 입씨름하지 말고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제가 이거를 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법 개정에 법보다도 예산을 좀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를 예. 해주시는 게 우리 안 우선이라고 후보님은 저는 어떻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안 이미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이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이었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은 경제 성장, 외교 안보,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도 최소 30초 발언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주도권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에 그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1.38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몇 지금 년도에 현재 만든 건가요? 네,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뭐 0.86인가요? 예, 0.84입니다. 84인가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8로 해서 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0.84 수준의 이런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한번 4명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공약을 또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 국민의 그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30초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9%,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수직역연금은 15에서 18%, 그리고 또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소득 대체율, 즉 은퇴하기 전 월급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가, 그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게 대강 OECD 평균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낮추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불가피하겠죠. 그게. 그리고 그 수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은 수급 개시 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연구 자료도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에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퇴직 후에도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예, 생각합니다. 30초 드렸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 1분위, 소득 10분위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도 길고 많이 냅니다. 가입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이 1분위의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거의 한 10%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복지 제도가 정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의 다른 분께 좀 질문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에 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제가 보기엔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혈세가 지출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조 단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줍니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됩니다. 3년 만에 2배가 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도망가시는데 그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칙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지금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신다면은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은 참 큰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게 지금 정전 상태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인데 이거를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은 이거는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뭐 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시지만 전자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그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윤석열 후보님 네. 다른 분에게도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축을 부정한다는 거는 지금 선제 타격이라는 삼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 유엔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자권은 조건 붙일 건 뭐 있냐고 하는 거는 작년 12월 30일 언론 그 협회에 가서 그 토론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거로 보도가 다 나온 거를 말씀을 하는 거지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지금 사드 배치하면은 추가 배치하면은 뭐 중국하고 뭐 경제 관계가 파탄이 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어로하면 격침시킨다는 얘기까지 막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사드를 사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이 엑스밴 레이더를 저희가 대북 쪽으로만 딱 정해놓고 쓰는 거 하고 답변 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고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거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뭐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또 다시 최근에는 말을 바꾸셨는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네. 주도권들이죠.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삼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겟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고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권 회수 관련해서 지금 원점 선제 타격 말씀하시는데 전자권 회수는 반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쭉 해드릴게요. 할게요. 네. 전자권 회수를 반대를 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건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궁극의 목표이고 역할인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양당 독점 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 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패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당 제도에서 이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없이 쓰는 국민 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주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 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께도 그다음에 심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는 걸로. 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 후보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뭐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에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책임을 한번 주시죠.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그 노동 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길래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동 시간,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독일보다는 2달 반을 더 일합니다. 창의력은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허위 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규를 저한테 전공한 뭐를 사람들이 물어보신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아니,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주 4일제 네. 하실 생각 아니 없으세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 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네, 그게 네.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에서 말해놓고 행사 때 말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자세를 좀 전 지적을 그런 드리고요. 질문을 하실 거면 제가 주 질문하지 4일제 마시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부 역동적인 뭐 혁신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초격차 기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 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기술과 노동의 혁신은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 플랜입니다. 주 4일제 하면서 작업 방식도 바뀌고 소통 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업 문화도 바뀌고 사회 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 4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 4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지금 윤 후보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의 노동관이라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저는 혁신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탈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저는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님은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이죠. 원전은 뭐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거는 마저 짓고 네. 제가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거를 그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거를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 나가자 이런 말씀을 아니 근데 점차 없애 나가자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에너지 믹스는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주사일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주사일제 시험을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사일제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노동자나 전문가들 의견 들으세요. 기업주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사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다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는 좀 아까 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윤 후보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34%로 지금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은 신한울 3, 4, 5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30개 더 짓는다는 말씀 드린 적 전혀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럼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제가 SMR을 그렇게 뭐 신속하게 짓는 데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에서 6% 정도니까 신한울 3, 4, 5기를 마저 짓고 그러다 보면 한 30% 정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또 지금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했지만 또 반면에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네네. 제가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그 시장 잠재력을 태양광을 369기가와트로 봤어요.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성까지 고려하면 간헐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배터리라든지 그린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2030년이 지나면 또 재생에너지 이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오늘 윤 의원님, 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여튼 그렇고요.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십니까? 됐고요. 네. 우리 이 후보님 신한울 3, 4, 5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 중에 중단돼 있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볼 텐데 이미 이제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좀 많아졌고 또 핵 폐기 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중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개혁은 저항을 딛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딛고 겨우 반발짝 나간 거를 예, 손바닥 뒤집듯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은 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모두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